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어, 지방세계 대두와 이제 후삼국 부분을 할게요. 자, 한 통 141페이지 펴보세요. 146페이지 펴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 호족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강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요번에는 이제 한통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신라 하대에는 육두품 계층이 성장됐고, 역시 주목되는 새로운 형상은 이 지방 세력의 대두였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신라 같은 게 너무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 무대가 완경 중심이었죠. 그리고 지배 세력도 중앙 귀족이거나 그냥 육두품에 한정돼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중앙 권력의 침투로 독자적인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는데 신라 하대에 중앙 귀족 간의 어떤 자기 항쟁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 상황을 좀 보면 농업 생산력 경제가 발달됐고 수의시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는 거. 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성각 이북에 대한 국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자, 이런 지방개발 사업들이 당시 이제 지방세력들의 성장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는데, 이런 지방세력들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세력들이죠? 호족들 얘기하죠. 자, 호족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 토착적인 지방 세력이 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촌주라고 불렸던 그 유력자들이 중앙 권력에 이제 집권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자립적으로 성장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에 내려간 중앙 귀족들 호족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하대 때 자기끼리 이제 진골 귀족끼리 뭐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폐한 측이 지방을 내려고 해. 그래서 진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두풍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지방 내 호족이 되는 경우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지방공항 갔다가 눌려앉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외관으로 부임한 귀족들이 중앙정치 혼란을 틈타서 그대로 눌려앉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세력 중에 또 하나가 군진 세력들이야. 앞에서는 이제 호족들이라고 이제 했던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 군진 세력들이 있는데, 자, 이 군진 세력들은 여기 이제 그 폐강진이라든지 청해진 이런 세력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폐광지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여기는 이제 지금 오늘 항해도 지역이죠. 폐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어, 주로 이제 왕건의 어떤 건국 세력들 고려의 건국 세력들이 폐광진 출신들이죠. 자, 청해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4년도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청해진은 흥등왕 3년에 장보가 왕안도에 설치하여 1만 명 군대를 해적을 토벌할 뿐만 아니라 당민 일본에 활발한 무역을 했던 곳이다. 자, 이들 군지는 형식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군대였지만 또 중앙 집권이 약화된 신라만은 사병적인 지방세력으로 전환되었다. 자, 이런 지방세력들은 수수도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 성주, 장군이라는 칭하면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간반제 같은 것들 이 대표적인 거죠. 자, 조세 부역을 징수했다. 자, 여기 있네요. 간반제. 자, 이들 호족은 지방의 막대한 논장과 사병을 배경으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과거의 지방 경쟁에 참여하는 경험을 살려 신라 중앙제도를 모방한 새로운 간반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간반제는 나중에 성종 때 항리직제로 개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계제도 들어가서 항리직제로 개편되었죠. 이 부분은 성종 때 좀 얘기를 했고요. 얘기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분기와 후상국을 보자. 자, 신라화대는 되게 그 혼란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 때 그 원종 예논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전국 각지에 도독제들이 이제 들끓게 돼요. 이들 이제 초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초적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뭐 양기라든지 기현, 건원, 궁예 이런 세력들로 이제 더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요거
어, 보충 페이지, 그러니까 16차 16강 보충 페이지 그 1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건원과 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라의 비장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성장했던 사람들이고, 궁예는 이제 그 원래는 초족의 무리되었다가 성장해서 그 오늘날 이 경기도나 강원도 일대를 항해도 일대를 장악했던 세력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서남 해안 지역의 군인이었던 건원은 사회 혼란 틈타 신라 조정에 반기를 들고 무진주를 점령했다. 예, 무진주의 위치가 오늘날 강주예요. 예, 강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백제 부흥을 이제 내세워서 완산주 수도용 삼고, 그러니까 무진주에 있다가 수도용 완산주, 오늘날 전주죠.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했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무진주보다는 완산주, 전주가 더 컸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강주가 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된 거는 후의 일이죠. 일제시대 때 이제 거기 호남선이 어, 통과되면서 커진 거고요. 자, 후백제는 호남 지방의 군사 제역과 호족세를 두 아우며 신라가 압박하고 이 대하성을 이제 함락했어요. 이 대하성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 문제 나왔죠. 삼국시대에도 신라가 가는 교통로인데 반해서 교통로였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대하성은 신라에 가는 교통로였어요. 그래서 몇 번을 공격을 끝에 결국에는 대하성을 함락시켰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라까지도 이제 점령을 했었죠. 약탈하고 도왔지만. 자, 초족의 무지를 이끌었던 궁예는 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를 장악하고요. 궁예는 신라타도를 포방하고 개성을 수도로 해서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확한 명칭 고려였겠죠. 후대에 이제 그렇게 해서 후고조라고 했는데 뒤에 왕조가 또 교류니까 후고구려고 불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자, 이후에 천원을 이제 천도하고 국호를 마진과 태봉을 곤쳤으며 강평성을 비롯한 간보를 설치하고 항해될 때와 평안성까지 영토를 넓혔다. 자, 그래서 궁예 정권 초기에는 호적 연합적 성격을 띄었으나 국력을 태봉을 바꾼 뒤 점점 신정적인 어떤 전제 왕권을 지향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궁예는 수도를 두 번이나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개성 일대였다가 그 다음에 천원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 국호도 뭐 마진이었다 태봉이었다 뭐 등등 곤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면 초기에는 후기 그 고구려 유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호족들 모아서 어, 정권을 세웠지만 원래 이 궁에는 정권 기반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정권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정권 기반도 옮기고 그다음 국호도 바뀌고 그런 걸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국호라든지 수도 변천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세기 더 신라 영토는 영남 일대로 축소되었고요. 신라는 국외의 뒤를 이어서 고려 태조에게 기대어 후백제 공세를 근근히 막아냈다. 또한 경주 인근의 호족들도 하나둘씩 고려에 기부하였다. 네,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통론 얘기를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신라 하대 혼란은 진성여왕 때 이어 극도 다였다. 중앙 귀족들은 정치적 부패하고 사치와 학락에 젖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지방에 대한 위령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그때 이때 최치원이 진성여왕의 10여조를 그 시무체를 이제 건의한 것도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혼란은 마침내 진성여왕 3년에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에 약화되어 준현의 조세가 수송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여왕은 관리를 파견해 조세를 도축하니 곳곳에 농민이 봉기하게 이뤘고 이런 것이다. 자, 이런 농민들 보통 그 당시 초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적이라 해서 이제 조세를 거부하고 정부에 반항할 뿐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지방에 이제 습격을 했죠. 자, 이런 농민 봉기는
중앙정부의 위정이 지방에 파급되지 못해 각지의 호족들이 자립해서 일어난 현실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지방 호족들 사이에 이 초족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확대시키는 자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근거했던 원종 예노의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종 예노를 지방 호족이라고 막친 그런 것들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농민반란이에요. 여기는 예, 약간 그런데 농민반란이라는 게 학계 통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종 예노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 각지에 그 농민반란이 일으킨 계기가 됐고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농민반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그 이제 북원의 양길 뭐 죽주의 기현 완산주의 건원 양길의 부에 북에도 일어났다. 자, 이 반란군 중에 정권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건원과 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후삼국의 분립 과정이 나와 있죠. 네, 보시면 되고, 자, 건원은 상주 지방의 농민의 아들이었으나 신라군에 들어가 서남의 방면의 비장이 되었는데, 비장은 이제 신라의 어떤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 장군 이렇게. 자, 비장이 되는데 각지에 반란이 나니까 자기 예하에 군대를 이끌고 자립해서 무진지를 취하고 다시 완산주에 이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신라 왕자로서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각지에 이제 반란이 나자 양길이 부하가 되었다가 오히려 양길을 넘어뜨리고 송악을 근거해서 그 후 고려를 이제 건국을 했죠. 이때 건원과 궁예가 백제와 고구려를 각각 포방을 했다. 그래서 건원은 그 당시 고구려 그 부흥을 내세웠고 백제는 백제 그러니까 건원은 백제 부흥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후백제 후 고구려라고 이제 하게 되죠. 후 고려. 자, 원래 명칭은 백제와 고려인데 뒤에 이제 그 앞에 그 백제와 구분하기 후백제, 그 다음에 앞에 고구려 또는 고려와 구분하여서 후 고구려라고 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런 그 신라 정부의 차별 대우에 비롯한 반감을 이용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것이 이제 후백제 후 고구려 수상국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건원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건원은 그 후 서남 지방의 각지의 호응을 얻어 전라도, 충청남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정식으로 호백제 왕을 칭하면서 간지를 설치하여 국가의 체제를 갖췄고요. 건원은 남중국해 5월은 이제 5대 식국 중에 그 강남에 있었던 왕조 중에 하나예요. 5월에는 사신을 보내고 또 일본과 교통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한 공격도 서둘렀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신라하고 백제 간에 처음부터 관계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원도 신라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했어요. 좀 존중을 해주고. 근데 이 사이가 왜 틀어졌냐면 신라가 건원과 그 당시 왕건 중에 왕건한테 더 달라붙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이제 빡친 건원이 신라를 공격하는데 신라 경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관문이 됐던 것이 대하성이죠. 자, 대하성을 공격해가지고 공격하고 계속 신라 여성을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 대하성을 함락한 후에 경혜왕 때 신라의 서울역까지 쳐서 경혜왕을 죽이고 재물 보호를 약탈한 무자비한 공락을 감행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라의 민심이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궁리한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경혜왕을 죽이고 이제 누굴 세웠냐면 이 경혜왕이 박씨 왕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숭왕 김씨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근데 김수왕 그 경수왕이 자기 말을 이제 잘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들었죠. 안 들으면 당연한 거죠. 자기 그 신라 왕족도 죽이고 그렇게 이제 경주를 그냥 숫대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려하고 이제 다시 붙으니까 또 이제 건원하고 궁예가 이제 한바탕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가정이 뒤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 뒤에 고려 시대 넘어갈 때. 자, 궁예는 국호를 마진이라고 곤치고 연호를 무태라고 이제 그 정했으며 그 다음에 강평성, 병부, 대웅부 등등 내봉성 등 같은 정부 관계를 말했는데 이런 그 간직 제도가
후에 어디에 영향을 고조 초기 때 간직 제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고려 초기의 간직 제도는 태봉의 영향을 받았다면 돼요. 태봉의 간제에. 그러다가 이제 한바탕 이게 뭐냐 다 바뀌게 된 거니 성종 때죠. 성종은 이제 중국의 삼성 육부제를 도입해서 종종의 간직제를 이제 뒤엎었죠.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도읍도 옮기고 뭐 연호도 뭐 아니, 국호도 막 바뀌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천호로 옮긴 다음에 또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고 그다가 이제 뭐 그 연월 또 수동만세 등등 그래서 이제 뭐 국호라든지 도읍이라든지 연월 계속 바뀌는데 이 말은 그만큼 이제 그 궁의 정권이 상당히 불안전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궁예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 친선 관계를 맺었으며 신라에 대해서 침략을 계속했고 또 후백제의 배후인 전라남도 서남의 수십여 개 군을 점령하는데 그새 강대했다. 요게 예전에 한번 이제 연결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를 점령했냐면 나주 일대를 점령했어. 누굴 파견해서 그 당시 해상세력이었던 왕건을 파견해서 거기를 점령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백제로부터는 상당히 위협적인 거야. 그러면 나주 세력이 왜 후백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당시 궁에 붙었냐? 지지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왕건 가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왕건은 그 강화도 일대 헐구진을 바탕으로 한 해상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인 작제건부터 해상 세력을 그 해상 교육을 이제 주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주 일대 호족들도 해상 교육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후백제보다는 그래도 자기하고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왕건 쪽에 붙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왕건과 그 당시 나주 일대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백제도 요 지역을 계속 공격했지만 결국엔 점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후백제 입장 볼 때는 자기 배후지에 또 하나의 이제 고려 국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의 전선이 유지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적인 뭐냐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주도를 했던 것은 왕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주 점령과 관련돼서. 자, 이다음 후삼국의 정기부 신라는 다만 왕경부군의 경상도 일대를 지배할 따름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궁의 태봉은 918년 그 왕건에 의해서 교체가 돼 도료도 고치됐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927년에 경영한 927년 견훤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서울 습격해서 경영을 죽이고 경수왕을 세우고 도나온 사건이 있을 때 고려 태조는 사신을 보내 신라 왕을 의뢰하는 등 친히 군대를 이끌고 그때 후백자군과 공산이라는 곳에 싸우게 되죠. 이 공산 전투죠. 이 공산 전투에서 그 당시 그 왕건은 패배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8명의 공신도 그 잃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산 전투가 이제 나중에 패배를 하고 도망쳐 나가죠. 간신히. 그래서 여기에서 8명의 공신을 잃었다 해갖고 이게 팔공산이 된 거야. 오늘날. 제구의 팔공산 유명하죠. 예. 자, 하여튼 거기로 이제 갖고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신라의 민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와 신라의 친선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이 신라와 친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신라가 지금 거의 망해가는 왕조있지만 천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신라의 영향력이 있는 호족들이나 영향력이 없어도 그 신라의 어떤 정통을 중종하는 그 호족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려하고 백제 간의 어떤 싸움에서 누구 입장을 쓸까? 누구한테 줄을 쓸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많은 호족들 보니까 친신라적 호족들 보니까 이 왕건한테 줄을 쓰는 게 그게 괜찮겠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 이런 고려의 어떤 신라 우대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신라는 나라를 들어서 고려에 기부를 했고 자, 왜냐하면 신라가 더 이상 이제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후백제마도 고려가 병합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선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선종도 그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특히 중국에서는 상당히 성종이 강조돼 있죠. 우리나라도 들어왔는데, 자, 선종은 해공왕 때 중대 때 들어왔어요. 근데 널리 확산된 거는 하대 때인데, 자, 이 선종의 대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25페이지. 자, 한번 펴보세요. 25페이지. 방금 내용 보면, 자, 선문 구사안이 펼쳐지다라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통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신라 말에는 중국의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 다른 유파를 형성한다. 그래서 선종은 특정한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살펴 그다음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을 제자에게 전해주는 교육 방법을 중시하는데 이 제자가 곧 제자가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 교종하고 선종의 좀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교종이라는 것은 뭘 강조하죠? 불법,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불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선종은 이 불법 속에 부처님의 어떤 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불성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자기 내부에는 불성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뭐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해. 그래서 이 불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불성을 강조해요. 불성. 그리고 불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법은 문자로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문자가 불성에 문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문자와 경전에 의지 않고 심성을 닦는데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림 문자라고 해요. 불림 문자. 그래서 문자와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심성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 교회 별전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심전심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불성이 전달되는 거야. 자기 그 스승 조사의 마음을 조사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불성을 깨달았으면 이걸 이제 뭐냐면 뭐 어디에 누구한테 제자한테 전달하는데 그때 제자한테 전달하는 것을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예.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심전심 이걸 교회 별전이야. 그래서 불경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 불성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 깨달음의 징표로서 뭐냐면 신임을 주죠. 마음의 징표로서.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신임을 줘서 넌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인정해 주는데 그 신임이라는 게 일종의 뭐 의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리떼 뭐 이런 것들 전수하는 방식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종은 누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조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승이야.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있고 그냥 또 선종의 특징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예. 성불을 할 수 있어. 이걸 뭐냐면 그 즉시 신불, 즉시 직불, 그다음에 즉시 성불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이 꼭 부처의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뭐냐 성불을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냐? 방법 자성 같은 거, 참성 같은 걸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예, 그 분리 문자,
교회 별정 이심정심, 즉시 직불, 즉시 선골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종의 전반적인 특징은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걸 강조하기 때문에 개체성을 되게 강조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으면 곧바로 마음속을 깨달으면 그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호족들에게 영향을 주죠. 호족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뭐냐면 세력을 이루면 신라 정부 무시해버리고 자기도 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영향을 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성은 호족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당시 호족들이 많이 믿고 있는 불교 형태가 선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은 경주 중심의 소백성 이남에서 발달된 게 아니라 소백성 이북, 이 지방에서 되게 발달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문 구산들 보면 대부분은 여기 보면 다 지방에 있어요. 예. 몇 개, 뭐 복림산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소백성 이북 지역에 몇 개 더 있죠. 제가 한두 개만 빼놓고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성동왕 때는 도의가 당에 들어가서 들어오면서 통일신라 선종이 성행되기 시작했고 성종의 승려들은 지방 각지에 사찰을 세워 선문 구산을 이제 형성하였다. 자, 이대 수수도 경작하면서 수행을 심서 지방의 민심을 얻었으며 지방을 토대로 둔 호족세력들과 연결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예가 이제 쭉 있죠. 그래서 사전사파의 절중과 보신사파의 시민은 신라 조정에 부름을 사절하고 동의사파 경부는 견훤과 제휴를 거절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냐면 호족세가 이제 거리를 두었지만 여기 호족세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거리를 두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예는 자신의 설법에 비판적인 승려 성축과 가지산파 혁명에 사대하는데 민심을 얻었다. 궁예는 미륵불 신앙을 이용했죠. 미륵 신앙을.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초반기 때는 먹혀 들어갔는데 너무 이걸 가지고 너 이제 사람들 의심하고 막 간식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잃게 돼요. 예. 이에 반해서 왕건은 성종승려를 포용해서 지방호족들과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호족 세력들과 지방 세력들이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통문 내용을. 자, 신라화대에 있어서 사상계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선종의 등장이다. 선종은 해구왕 때 신행이 당나라 북종성을 들었고 평양왕 때 도의가 남종성을 들었는데 이 북종성과 남종성이 이제 두 개 이제 파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종의 두 개 파 중에. 그래서 이 북종성과 남종성은 수행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어. 예. 북중소는 이제 그 뭘 강조하냐면 점수를 강조해요. 점수. 점진적인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남종소는 좀 도노를 강조해. 도노라는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야. 한순간 깨달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학과가 있었는데 계열이 나중에 진우대위에서 하나로 합쳐졌죠. 도노, 점수. 예. 그래서 먼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점진적인 수행을 해라.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좀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치 도노는 선종이고 점수는 교종이다 이런 식으로 책이 잘못 어,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예. 도노는 남종성의 수행 방법이고 점수는 북종성의 수행 방법이야. 그래서 도노 점수를 결합시켰다는 것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했던 것보다는 남종성과 북종의 통합 수행 방법 통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라의 구사는 그 도의가 가지산파를 연후에 성립하기 시작하여 신라말 이함이 수미사파를 개창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자, 이와 같은 신라 하대에서 각지의 선문 구산이 차례 성립되어 종래에
그 교종을 대신에 크게 유행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관련된 각 파들의 특징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그 기본 강의 잠깐 정리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좀 같이 하면서 할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있어갖고, 네, 기본 강의 1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없네요. 저희 여기다 정리를 해놨네요. 제가. 예. 제가 좀 만료할게요. 예. 어, 거기서 이제 도의 가지산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종의 법통 같은 거 있잖아요. 선종의 법통은 도의 가지산파에서 이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설립 주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했는데 선문 구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들에 의해서 구성됐어. 뭐 육두통, 진골, 호족 등 다양한 출신들에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한 개 계층이 아니라 여러 계층들 구성이 되는데 다만 이제 주도층은 이게 육두품들이 많아요. 예. 선문 구상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선종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민중적이고 황실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선종은 민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민중이라고 좀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엘리트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토적 요소를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민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종이 불교 경전에 의지한 학문적인 종파로서 주로 귀족층에 의해서 받아들인 데 반해서 선종은 분리문자, 즉 문자를 통하지 않고 선을 통해서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주장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일반 민중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교종이 정통적인 권위를 내세운 데 반해서 선종은 신라사의 모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는 신라 혼란한 하대에 크게 항영을 받았다. 자, 이때 이제 선종이 당시 지방에 새로 대도된 호족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주체가 설립 주체들이 진골귀족의 몰락자나 육두통 이하의 하급 귀족들, 중앙 진출에 불가능했던 지방 호족 출신들 성종 승려가 많았고요. 그래서 성주사파 같은 개조 그 문양이라든지 실상상파 제2조 무형은 진고에 떨어져 나온 신분이었고 사자사파의 개조의 도요는 항해도 봉산 지역의 정통의 호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등등등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구조의 이제 구산의 개조들 이렇게 나왔어요. 구산을 창립한 사람들 출신들이 있죠. 출신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방의 호족들에게 후원을 받았다. 그 예를 든 게 강릉의 상문사파는 명조족이었던 김수신의 후원을 받았고요. 이 김수신은 끝까지 왕건한테 계기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항복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왕건이 기분이 좋아서 김수신에게 왕실을 하사해. 그래서 나중에 왕순신이라고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해주의 수미사파는 송악 호족인 왕건의 후원을 받았다. 자, 이는 분리문자의 선종이 소박한 호족들의 체질 많고 정통적인 권위주의에 대항한 혁신성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신라 왕조에 반항하는 이러한 호족들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리문자를 바탕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개체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개체성 이런 것들은 호족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나도 한 세력이 됐으면 한 왕국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중들의 호응을 또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사상의 대두와 사상의 복합화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유교 정치 사상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계층은 전에도 말했지만 육두분 세력들이요. 자, 육두분 세력들은 신라 골품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대신해 갖고 자기가 당나라부터 공부를 해온 국학에서 공부해온 그런 그 유교 정치 사상을 이제 내세웠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학을 공부해서 국가 정치 행정적 기능을 담당해서 전제 왕권을 밑받침했다. 특히 이제 신라 중대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도당 유학을 통해서 선지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라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는데 자
근데 이 폐쇄적인 진골 체제 안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신분적 제약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라사의 모순을 그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 육두풀 출신의 문희층은 당에서 배운 유교 정치 사상을 가지고 고대적인 골품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실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 최초원의 심호책에서 이런 것들 보이죠. 그 신라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 유교 정치 시행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 정치 사상을 신라에 실현되지 못하고 최치원은 지방에 대해 응거를 하게 되고요. 그 문인의 이뤄서는 최승우가 건원을 위해서였고 최원이가 고려 태조를 위해서 활동했죠. 그래서 최승우, 재헌이, 제치원은 보통 삼체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 대표적인 육두푼 출신의 유학자들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러한 육두푼 출신의 한 유학의 지능은 지방 호족의 학문적인 소양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몰락한 진골이나 육두푼 출신의 운인 계층들이 자신의 이상이나 뜻을 펼 수 없어 서울 등지고 지방 호족으로 전신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 지방에서 개척한 선문들, 성승들은 불교 사상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방 문화에 대해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주 중심의 중앙 문화가 발달됐죠. 근데 이런 성종들은 지방 문화에 어떤 크게 부흥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들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도 해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전반적인 지식인들 오늘 분위기가 보시면 돼요. 유학자들, 승려든 간에 서로 불교에도 뛰어나고 불교에도 뛰어나고 유교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최채원 같은 사람도 자기가 유학자지만 이 사람도 사상 비문에도 볼 수 있듯이 불교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 이 사람들이요. 예. 자, 이러한 형상 신라대 유불의 결합을 초래했다. 예. 이 유불의 결합이 이제 호족들과 연결시켜 두품과 연결되면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방 호족들은 선종에 기이하는 동시에 유학이 된 지식을 겸했으며 양자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은 유학자이면서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유교와 불교를 결합시켜 갔으니 최치원과 최원희 같은 많은 성승들의 비문을 지은 것도 그의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했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학자들도 불교적 지식이 상당히 많았다. 선승들도 거꾸로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적 지식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성승들은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뿐만 아니라 노장이나 풍수 도참에도 능했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뭐 도성 같은 사람 있죠. 도성 비기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이제 있는데 특히 독립사파의 제2조인 도선은 풍수설에 능하여 참의설인 도선 비기를 저술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풍수 도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풍수 지리와 그 풍수 지리를 바탕으로 도참, 예언 사상을 연결했어. 이 지역에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 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알려진 거는 도선의 그런 도선 비기밖에 없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고려가 등장하고 나서 도선비기를 제외한 모든 책들을 없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건원도 뭐냐면 왕이 될 수 있다. 궁에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이제 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수 도참위에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시킨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풍수 지리설이 좀 약간 배타적 성격이 강하게 띄어 있어요. 참고 이 도선비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죠. 고려사 전후에 기록만 전해져 있어요. 예, 그 내용만. 아마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그때 비기류를 다 없앤다고 해서 그때 불타 없어져 갖고 지금 내려오진 않아요. 예. 자, 이런 선승의 풍수 사상은 당시의 호족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선이 송악지방 왕시와 연결돼 고려 건국을 예언한 것이 그 조언이다. 자, 이와 같이 신라대 선종이 유행하고 유교가 새로운 정치인으로 대두되면서 자, 이들 유불 풍수 도천 사상이 결합되는 사상계 변화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계 변화는 중앙 유투풍 계층과 지방 호족계 대두 등 신라 후엽에서 신라 변동에서 전개되었다. 자, 요 의미가 있죠. 새로이 대두된 사상은 고대적 신라 사회 빈곤체를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중세 사회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신적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복합화는 이런 직물 귀족들 사회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중세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고조로 넘어가죠. 고조로. 중세사에 이제 전개해서 고조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고조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푸셈을 이제 인용을 할 거예요. 신푸셈 내용을 교과서와 함께. 그래서 신푸셈 내용은 고조하고 조선, 그러니까 3권, 4권, 5권 정도 있고 하고 구한말 부분은 이제 신푸셈 보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그냥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15년 개정 교과서를 이렇게 프린트 작업해 갖고 이제 만들어서 8종 교과서 다 한번 중요한 부분을 훑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시성비, 시간 대비 그 효과가 좋아서 그런데 푸셈은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사료 인용할 때는 좀 해도 되는데 아직 근현대에서는 그냥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뭐냐면 푸셈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7차 근현대사 이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은 필수적으로 신푸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 3권, 4권, 5권. 근데 시간이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보고 하나하나 해석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강독 강의에서는 한국사 통론을 이제 바탕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좀 심화된 부분도 있죠. 심화된 부분들이나 기초에 나왔던 거, 기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심부셈에 있는 내용들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좀 이제 09년 개정 교과서 있는 내용도 프린트로 해갖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도해서 보충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고려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통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그 교과서 중세서 강독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고 이제 보면서 할게요. 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앞에 읽었던 내용들과 좀 겹쳐 있어. 왜냐하면 시기도 겹쳐 있는 시기죠. 그래서 후삼국이 고려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는다 생각하고 보죠. 자, 후삼국 초기에는 후백제가 고려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건원이 금성을 공격해 경량을 죽이고 신라를 지켜낸 왕건을 공산전투에서 격파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중국의 5월과 후당의 외교 관계를 사저당을 파견하고 5월은 강남에 있는 19개 왕조고 후당은 5대 19개에서 5대 쪽의 왕조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세 번째 왕조죠. 예, 외교 사절을 파견했고 왕건은 이에 맞서서 중국의 5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밝히고 신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국호도 고구려의 별칭 고려라고 했잖아요. 예,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건원을 크게 이제 이겼죠. 예, 이 고창 전투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패권이 완전 왕건 쪽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고창의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그 왕건하고 그런 건원 간의 어떤 싸움들 이런 것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공산 전투는 그 건원이 이겼죠. 근데 고창 전투는 안동이 있어. 고창 전투는 궁예다 왕건이겠죠. 왕건이. 그래서 삼태사라는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 고창에서 이긴 다음에 왕건이 이 고창을 그 안동으로 바뀌었어. 지명을 고창을 안동, 그러니까 동쪽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지금 안동 지역이 고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창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강원도와 경상도 호족들이 눈치를 보다가 왕건에게 줄을 서였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경성왕도 고려 항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신검, 양검, 용검 형제들이 그 아버지를 몰아내잖아요. 금산사 유폐하고 그 금산사 유폐된 건원이 도망쳐서 왕건에 기부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틈타서 이제 뭐냐면 왕건이 군사를 일으켜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대표적인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전투가 일립천 전투예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건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할게. 일립천 전투 여기 위치 정도만 파악을 해주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왕검은 후삼국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도 힘썼다. 호적 세력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오랜 전란에 시달린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장려하는 편 조세 한도에서 정부의 빈민구제의 흑창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은 고구려 계승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펴 고구려 수도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나 불렸고 북진 정책 기지를 삼았으며 발해 왕적 대강을 비롯한 수많은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권한의 적대적이었다. 여진족에 대해서 강홍 양령책을 써서 영토 확장을 높이면서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 확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경이 올라갔죠. 청천강 유역까지. 그래서 이제 영흥만에서 이제 청천강 유역까지 쭉 올라간 것들이고, 자, 그리고 왕건의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경의 개척이에요. 서경은 오늘 평양이죠. 평양. 그래갖고 평양성이 그 당시 항폐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뭐냐 다시 복구를 시키고 여기에다 이제 서경이라고 이제 해갖고 특별한 지위를 이제 두죠. 군사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서경 관련된 내용은 뒤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또 태조 왕건은 호적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는 고려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왕건의 부인이 29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호족들의 이제 자제들과 결혼해서 호족 통합, 세력 통합을 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말 안 듣던 왕순식 같은 사람에게도 왕시성을 하사하고 그 다음에 향리를 이제 자제를 뽑아서 기인제도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사신간제도를 두고 이렇게 이제 갖고 호족들 통제를 했어. 호족들 우대하면서도 호족들은 이제 통제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왕건이 고조단 왕조를 세울 때 자기 혼자 힘을 통해서 세운 건 아니죠. 여러 호족들의 힘을 합쳐갖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족들에게 이제 왕건 세우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또 그들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통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건은 송악의 호족으로서 원래는 헐부진, 지금 강화도를 비롯한 해상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요. 그 아버지 때부터 용건 때부터 궁의 시야에 들어갔죠. 수군을 이끌고 서남의 그 방면의 후백지 지역을 공략을 해요. 그 진도나 지금의 그 나주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금성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해상활동 경험에 나온 거죠. 전공을 확대시켜서 전공으로 이제 궁의 신임으로 더 강평성 시중까지 오른 왕건은 어, 점점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태봉의 궁에는 그 당시 신라의 진골 출신의 그런 정치 제도에 벗어나 여러 신하들의 통일을 위하여 정치를 구한다는 구상으로 강평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새로운 간제를 만들었고 수수 미독불이라고 이제 했죠. 자, 그래서 개혁 정치에 위해서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했으나 지나친 미심적인 불교와 참의 사상에 빠져 민심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간신법 그런 것들 왕건을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드라마 있었죠? 간신법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궁의 특히 약점은 오적으로서 토착적 기반이 없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에 반해 왕건은 폐서 지역에 어떤 토착적인 기반이 있었죠. 또 해상사역도 있었고 그래서 궁예가 이제 악정을 하다 보니까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궁예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뭐냐면 개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고려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야. 삼국사나 고려사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솔직히 삼국사나 고려사나 다 이제 뭐 승리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궁예가 과연 그렇게 악덕한 군주였는가? 왜냐면 악덕한 군주를 만들어야지 왕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임명실에 안 나오니까 건너뛸게요. 자, 왕건은 국구를 고전하고 칭했고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이제 고려를 칭한 거는 왕건의 고려하고 겹치니까 후 고구려라고 한 거야. 삼국사기에서는 겹치잖아요. 자, 이는 신라에 대해서 혁명적인 새 왕조를 건설했다는 의지도 표현한 것이다. 왕건은 청원에서 국도를 이제 다시 자기 고향의 근거인 개경으로 옮겼죠. 그래서 송악 지방의 호족 출신들, 폐서 출신의 호족들이죠. 왕건에게 이 토착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건국 후의 불안전 시기에 후산고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출신지인 송악 지역의 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역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송악이라는 것이 개경 일대요. 예, 개경 일대인데 예전에 한번 어, 개경과 관련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기출 문제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방제도 할때 그 수습 내용을 한번 읽고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당시 신라는 내부적 정치적 혼란과 박보는 후백제의 침략을 받아 더 이상 국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고려 기부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다 이제 앞부분에서 겹쳤으니까 건너뛸게요. 후백제 내부를 볼게요. 후백제는 운주 전투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웅진성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는 등 큰 타격을 했어. 운주 전투 요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이듬해 내부에서 이제 부자지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그 건원의 아들이었던 신검에 의해서 금산산에 유폐가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뜻한 태조는 대군을 이끌고 신검군을 선산에서 대표하고 항복을 받으니 후산국의 통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좀 보면 왕건과 궁의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죠. 왕건과 건원이 후삼국 통일을 위해서 여러 번의 전투를 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두 번이 나왔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걸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강의 수강 인증번호는 13번이야. 13번. 13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뿌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왕건과 건원의 전투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뿌셈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좀 볼게요. 자, 24페이지 보면 이제 후삼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음,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왕건은 신라와 극심한 적대적 의식을 가진 궁예와 달리 신라의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 후백제는 건원과 또 초기에는 호의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920년 건원이 신라의 합천 초기를 공격하자 신라는 고려의 구원을 요청해왔다. 자, 이에 왕건은 원군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면서 후백제 사이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대결은 925년 조물군 전투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양측은 그 승패를 결정지지 못하고 하친을 맺고 인지를 교환했는데 그때 인지를 이제 교환해 온 후백제 진호가 병으로 죽으니까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건어는 그가 살해당했던 의심하에 왕건 측 인지는 왕신을 죽이고 고려의 영향이었던 공주를 공격하면서 하친이 깨지게 돼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929년, 27년에 건원이 신라에 침입해서 친고구려 경영을 이제 살해하고 할 때도 왕건이 이를 구원하다가 앞에서 얘기한 공산 전투가 있었죠. 927년에. 이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자, 이후 왕건은 상당한 수세를 몰렸으나 자, 930년 운창 전투, 고창 전투죠. 예,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황이 반전됐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백제에서 이제 신라로 다 넘어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왕건이 930 운주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요때 웅진 이북 지역의 고려 이북 지역이 그 고려의 세력으로 들어오면서 후백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제 백제의 영역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후백제 전변에 신검이 이제 권력을 잡고 건원이 금산에서 유폐됐다가 고려 도망쳐 나가잖아요. 또 경상도 고려 항복하고. 자, 이때 이제 고려군은 내분을 분열된 후백제군을 1, 2천 싸움에서 이제 격파를 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건군을 항상군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왕건은 그 신검의 행복을 받고 마침내 통일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요번에 이제 여러 전투가 나왔죠. 조물주 전투, 그다음 공산 전투, 그다음에 여기 운준 전투, 운주 전투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1, 2층 전투. 요거 내용 파악을 해두세요. 다 기초에 나왔던 거야. 공산, 운주, 1, 2천. 예, 기초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왕건이 그 전에 그러니까 궁예가 통치한 시기 때는 나주까지 진출했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강독 부분을 읽을게. 통론 부분을. 자, 태조의 호적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태조의 정책은 의외로 쉬운 문제 안 나왔어. 나올 것 같긴 한데 태조 호적 정책 자체보다는 뒤에 이제 훈요 10조와 관련돼서 몇 개만 좀 언급됐을 뿐이지 태조의 정책 같은 거는 안 나오더라고. 그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자 그러면 호족의 이제 태조의 호족 정책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아 제가 기본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할게요. 이게 정리가 참 안 돼. 그거 같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교재에 뭐 나주 전투라든지 조물군 전투 다 적어놨거든요. 참조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강독 강의니까 전반적 흐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태조의 정책을 보면 크게 이제 뭐냐면 그 한 네다섯 가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민생의 안전 정책이죠. 안민 정책이다 또 부르고 하는데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치를 금지하죠. 치민 유도 정책, 세금을 적당히 걷어라. 그래서 10분의 1 정도 걷고 연등의 팔가를 거행하고 자의적인 수탈을 금지하고 그다음 전쟁 기간 중에 노비가 된 자를 양민화시키고요. 흑창을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죠. 흑창은 한국 기간이죠. 그다음에 호적 세력 통제 및 해유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사성 정책을 하고 토성을 붕괴해서 이제 봉간제를 실시했다는 거. 봉간제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뭐 저자세 해갖고 뭐냐면 깍하게 대하는 중폐 비사 정책, 결혼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죠. 국볼 고려도 하고 그다음에 영토를 확장해 청천과 영웅까지 올리고 서금 북진 정책 전진 기조로서 서경을 개발해서 부두로 삼았죠. 그래서 군사를 설치했다는 거. 평양인들을 신진관료 많이 등용했다는 거. 그리고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만붕 사건인 걸 발해 유민도 포용했고 숭불 정책도 이제 실시를 했죠. 그리고 왕실 그 안정책으로서 정계와 계백 요소 같은 것도 공표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훈요 10조를 이제 자손들에게 이제 남겼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훈요 10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언급된 것들이 좀 있어.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정리 좀 해봤고 그러면 통론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고려는 신라의 후백제를 병합함으로써 통일왕조를 이룩했으나 전국의 고려의 중앙 정치력이 미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정가다 없이 독자적인 무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호족들이 분립하여 큰 세력을 이뤘고요. 태조가 호족들에게 이제 관계를 수용하고 관계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고려의 어떤 그 간직제도 간등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봉간제에 입각해 토성을 분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봉간제에 입각한 토성의 분정이란 뭐냐? 자, 요건 뭐냐면 고려 시대부터는 봉간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했던 만약 호족이 나주 지역에 통치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을 등려하는 안동을 통치하고 있으면 이 안동이 본관이 되는 거야. 그 호족의 본관이 되고 거기에 이제 김씨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 김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을 분정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토성이라고 하죠. 토성 김씨성을. 자, 성을 분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지배층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성이라는 것은 고려 초기 때까지 해도 주로 상류층 사람들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지방 호족들은 성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방 호족들도 이제 성을 갖게 돼. 자기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성을 토성을 이제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관제를 실시해서 이 본관제를 통해서 그다음 그 지역을 인정받고 성까지 하사받았다. 예, 공식 책봉도 받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본관제가 고려 시대 때 사회를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제도 장치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이 본관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보충제를 잠깐 볼게요. 예, 요거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잠깐만요. 본관제 적어놨긴 했는데 네. 아, 적어놨는데 이거 없어졌네. 예, 잠깐만요. 사회사 부분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있네요. 예,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그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고려 초기 때 이 본관을 정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관에 거주를 하게 됐어요. 고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에 본관을 정해져 그래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본관의 행정구역 모치에 따라 남경사, 뭐, 다인초소 사람이라 불렸다. 그래서 본관은 대개 사람들이 당시 살고 있던 고을 정했는데 왕이 정해준 경우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뭐냐면 호족들에게 본관을 줬다가 나중에 일반 서민층이 다 본관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본관이 자기 본관의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냐면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첨단동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첨단동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양주나 의정부에 산다 하면 좀 약간 레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그쪽 지역이 비하는 의도는 아니고 제가 양주 의정부에 살고 있어요. 예. 네, 하여튼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관제가 고려 초기나 때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근데 중기 이후부터 유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는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유민들이 많이 발생돼 본관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망민들은 이렇게 본관을 떠난 사람들 말이에요. 농민을 본가를 떠난 농민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기 넘어가면서 사회적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조선시대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예전에 조상들이 그 지역에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예, 본관의 의미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람은 본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에 이동하는지 제한을 받고 사실상 과거에 합격하거나 군인이 되는 걸 빼놓고는 다른 지역에 이주하기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본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거나 그 다음에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벌 귀족 세력들은 자기 다 본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랫동안 이제 서구 개경해갖고 관료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본관에 멀어지게 된 그 사람들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농민항쟁기에 많은 유명민들이 본관을 떠난 유망민이란 그 본관을 떠난 농민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가 중후기 때부터 이제 무너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호족들에게 이제 대상을 했다가 그 민중들에게 다 확대돼 나갔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관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한국사 통론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조가 그의 이제 왕의 측근인물이었던 즉위한 그의 왕의 측근이었던 마군장군 한성기라고 이용환이 모방을 일으켰고 그럼 전국이 상당히 불안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는 이런 호족들을 어떻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뒤에 넘어가면 어떻게 통제했냐? 호족대 사전을 보내서 중폐비사 예물을 두터이 하고 말을 정중히 함으로써 친화의 표를 표했고, 그다음 기부해오는 호족대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자, 그래서 지방 호족 유족들 딸을 왕비로 받아들여서 혼인 정책을 했고, 그래서 29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사유해서 한 집안의 같은 가게 집안과 같은 관계를 맺은 것도 그런 정책이 이란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의제 관계라고 하죠. 의제 관계, 예, 의제 가족적인 관계인데 의제 가족은 뭐 실제 가족이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거야.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강조하죠. 이런 것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제 가족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를 강화하는 그 의도가 있다. 자, 그다음 이런 통일 정책은 실제 국왕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태조 때 역분전을 지급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공로의 다수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했다는 거. 이것도 중앙 집권의 정책 이단이었고 이때 신라 여러 신하 등 성행의 그 성악과 공로의 다소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간품이 아니라 이렇게 만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간품이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느냐 고려 왕실을 왕조에 세울 때 얼마나 도와주냐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하게 제공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태조가 후산국을 통일한 후 그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농공행사를 한 토지 급여다. 자, 역분전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경제 부분 있을 때 하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초에는 지방의 외관을 파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들이 중앙 통제력 아래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부터예요. 성종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파견이 들어가죠. 예. 자, 이에 태조는 지방 호족대 자제를 뽑아서 인질로 이제 서울 머물게 하는 기인제도 뒀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수왕을 신라의 옛서원인 경주의 사신관 임명해서 기인과 사신관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중앙집권적 일환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인제도 사신관 제도도 말미암아 호족의 자제가 중앙관리화되고 지방 호족도 중앙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모두 호족 세력을 해요 통제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이제 뭐냐면 기인제도하고 여기 사신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 자, 요 부분을 이제 그 호세미에서 강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세미 60페이지 펴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 넘어갈게. 자, 여기 보면 이제 학례 이상 해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몇 페이지, 60페이지 펴보시면 사신관 제도가 있고 기인 제도가 있어요. 기인 제도. 자, 사신관 제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사신관은 태조 18년에 신라의 이제 왕이었던 김부가 항복해오자 이들 신라의 옛 서울인 경주의 사신으로 삼아 부부장 이하의 간직을 대한 사문을 간장하게 비롯됐다. 그래서 다른 공신들도 각각 출신 지역을 사신을 삼게 되면서 널리 시행되었다. 그러면 왜 사신간제를 실시했냐면 태조가 개경 세력을 이용해서 호족 세력을 웅마시키게 통제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호족 안에서도 어, 재경 세력이 있고 계속 호족 세력 남는 세력이 있어요. 재경 세력들은 호족이지만 중앙으로 올라온 세력도 있죠. 예, 올라온 세력들 그리고 기존에 토착 호족 세력도 있어.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재경 호족을 통해서 토착 호족들을 견제하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이 사신관이 한 지역에 그 되게 많이 뒀어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큰 주는 4명, 좀 작은 주는 2명 이렇게 뒀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신관 제도를 임명할 때
뭐냐면 그 원칙이 있었어. 원칙이 뭐냐면 권력의 집중을 막는 거야. 예. 그래서 지방세율 통제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원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데 작은 지방에도 꼭 사신관을 최소 2명을 뒀어요. 예. 큰 지방은 여러 명 뒀고. 그런 왜 그러냐? 일단 여러 명을 둬야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걸 막을 수 있죠. 이 첫 번째 원칙이죠. 2명을 뒀다. 두 번째로는 사신관이 부호장 이하의 관리들만 임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호장을 제외하고는 지방사의 사신과 호장이 독점하지 못하도겠다. 그러니까 호장은 그 지역의 왕빵, 큰 대빵이죠. 대빵 호족이거나 향리세력인데 이들에게 호장직도 있으면서 사신관도 두면 어떻게 됐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신관을 그 당시 재경세력 중에 이제 부호장직을 받은 사람들이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부호장과 호장을 서로 이렇게 부호장을 사신관 임명하면서 호장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일가 친족들의 이제 뭐냐면 호장이 있는 사람들 또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향례 자손이 학력을 면제받더라도 처의 친당, 그러니까 처가 쪽도 이제 있으면 사신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신관과 향례 결합을 받고 통제의 신호를 거두게 했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권력의 집중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충녕왕 때 사신관 제도가 임시로 폐지되었다가 그 다음에 충성왕 때는 완전히 폐지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사신관 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지방세력 약화와 연결돼 있다. 다만 이제 사신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도 요 뭐냐면 관련된 유죄, 사신관 제도의 계승을 한 제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황소와 경제소죠. 이 조선시대 때 유황소와 경제소가 사신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를 보죠. 자, 기인제도의 정의를 좀 볼게요. 이 기인제도는 지방학렬 자제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간접적 규제한 제도다. 그래서 후삼국 시기 때 고려나 후백제가 충성의 표시로 각 지역의 호족들 자녀도 인지하는 데서 그 기원을 했고요. 그다음 초기 때는 지방 호족들 입장을 때 인지이지만 자제를 중앙에 보냄으로써 다른 호족보다 우월한 위치를 인정받고 관할 지역의 지배권을 또 보장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뽑히면 기인이는 뽑히면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방 간의 어떤 호혜적 입장인 거야. 왕건과 호족 간에.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고욕화가 되죠. 그러니까 기인이 이제 혜택보다는 뭐라 할까요? 역이 될 뻔인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도망친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인을 하려고 하고 이제 다 도망을 가니까 네. 어떻게든지 기인을 이제 뭐냐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네, 세 번째 단락이죠. 그리고 고려국의 이러 학례 정치 사회적 지위가 학례 하락과 더불어 기인력도 고욕으로 바뀌었다. 그 예가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기가 일쑤였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고려 때 이제 이렇게 기인 제도가 나중에는 언제 그 강해군 때 사라지게 되고 이 기인 제도의 유풍을 이어받은 제도가 향역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 항역은 항리들의 역을 얘기하는데 그 항리들의 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중앙에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서 양방 그 관료들 따까리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항역인데 이 항역의 유풍이 저 기인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한 통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죠. 태조가 이제 죽기 전에 만년에 신하우스 지켜야 금으로써 정계와 개병유서 두 가지가 남겼죠. 그래서 정계와 개병유서 이렇게 두 가지를 8편을 지어서 공포를 해서 왕권을 안정화시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앙관료와 지방 권력 호족사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의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예, 의미를 줄 수 있죠. 근데 다행인지 오늘 다행이라면 좀 많이 그런데 이게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요. 예, 고려서나 고려서 조에
그런 책이 있구나 남겨져 있는 거고요. 그냥 태조가 이제 말년에 죽을 때죠. 그래서 박수리에게 이제 유언을장을 쓰고 해서 만든 게 훈요십조죠. 훈요십조. 그래서 이제 훈요십조는 그 자손들에게 군주수 지킬 도리를 교훈을 남기는 건데, 자, 이 훈요십조가 예년에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훈요십조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심포샘에도 훈요십조 전반적인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때그때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분리해 갖고 이제 치는 뿐이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자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육십조 자체가 기출문제 두 번이나 언급돼 있었던 부분이고, 수능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시무 28조와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 그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